자, 기초이론과정 22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프린트물 27페이지를 보세요. 자, 하단에 제4장 감정평가 방식이다 소개된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정평가론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용어 중심으로 살펴드렸어요. 특히 평가론 이 파트 중에서 4장 감정평가 방식이다. 이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랬지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좀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7번 하나씩 설명을 드립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재화의 경제적 가치다, 즉 가격을 구하자 할 때 고려한 측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걸 가리켜서 흔히 우리가 가격의 삼면성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가격을 구하고자 할 때 고려하는 세 가지 측면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격의 삼면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먼저 얼마의 비용이 들었느냐, 비용성. 자,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 시장성. 나에게 얼마의 수익을 안겨줄 것인가, 수익성. 이 세 가지를 가격의 삼면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참 가격의 삼면성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격의 삼면성에 근거해서 평가하는 방식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먼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이 있어요. 자, 얼마의 비용이 들었느냐 이 문제죠. 원가가 얼마나 발생했느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을 우리가 원가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가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이 있죠. 그럼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됐느냐 이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시장과 어때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비교한다서 이를 우리가 비교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얼마의 수익이 발생 이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을 수익 방식이라 한다는 겁니다. 점 가격의 삼면성 여기에 근거해서 평가하는 방식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원가 방식, 다음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비교 방식,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수익 방식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감정평가, 즉 가치평가 3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방식. 그래서 3방식은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을 의미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각 방식마다 가격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흔히 이제 가격이다 이를 감정평가 규칙 여기서는 가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액이다. 그래서 가액이다 이 표현하는데 쉽게 가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 있죠. 임대료 줄여서 우리가 임료 이렇게 표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원가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가법이다. 이때 구해진 가액이 있다는 이야기요. 이때 구해진 가액을 우리가 적산 가액이다 또는 복성 가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원가 방식에서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결국 임대를 구하는 방법이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적산법이 되겠습니다. 적산법. 자, 이때 구해진 임료가 있더라. 이 임료를 적산 임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여기 보니까 적산이란 이 표현이 있어요. 적산 이건 차곡차곡 쌓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에서 비용이 들 때마다 원가 발생했다 쌓아가겠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원가 방식에 의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이 되겠고 이때 구해진 가액을 적산 가액이다 또는 복성 가액이다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임대료 즉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적산법이다. 이때 구해진 임대료를 적산 임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비교 방식 역시 가액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비교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와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와 비교한다 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거래된 사례와 비교해서
비교해서 이제 가액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때 구해진 가액이겠죠. 구해진 가액을 우리 흔히 비준 가액이다 또는 유추 가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때 보세요. 자, 비준 이거 뭡니까? 비교해서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사례로부터 유추한다 이런 의미에서 비준 또는 유추 가액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 즉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 잡으세요. 이처럼 임료를 구하기 위해선 시장에서 때 임대되었던 사례와 비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용어부터 잘 정리하시면 훨씬 더 자 유리하게 공부할 수 있겠는데, 자 보세요. 거래된 사례와 비교해서 뭘 구하는 겁니까? 가액을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임대된 사례와 비교해서 임대료 즉 임료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구해진 임료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비교한다 이러면서 비준 또는 임대했던 사례로부터 뽑아낸다 해서 유추 임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세요. 자,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 뭡니까? 바로 비교 방식이다. 그래서 비교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 이때 구해진 가액을 비준 또는 유추 가액이다 표현했습니다. 다음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이때 구해진 임료를 비준 또는 유추 임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또한 이제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비교 방식이 되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인데 바로 이제 토지의 가치를 구할 때 활용하는 공시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다. 이때 공시가 기준법 이 자체는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비교 방식의 일종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 기준법 역시 비교 방식의 하나가 된다 생각하시고, 이는 어떤지 토지의 가치를 구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수익성의 원래 귀천한 수익 방식이 있다. 수익 방식 역시 가액과 임대료 즉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보세요. 이제 이 수익은 언제 발생합니까? 장래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장래 발생 수익을 현재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가액을 구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 발생 수익을 현재로 바꾼다. 즉 환원시킨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수익 환원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익 환원법. 자, 이때 구해진 가액이겠죠. 이때 구해진 가액을 수익 가액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임료를 구하는 방법 있죠. 임료를 구해서는 수익을 분석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수익 분석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익 분석법. 이때 구해진 임료가 있다. 이럴 때 수익 임료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처음 수익성의 원리 기초한 수익 방식도 가액을 구하는 방법, 임료를 구하는 방법 나뉘는데,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뭡니까? 수익 환원법. 이때 구해진 가액을 수익 가액이란다. 자,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수익 분석법. 이때 구해진 임료를 수익 임료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가격의 삼면성에 근거해서 평가하는 방식 세 가지가 있다. 이걸 우리가 3방식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럼 각 방식마다 이제 가액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뉜다. 자, 모두 합하니까 몇 가지입니까? 6가지다 할 수 있겠죠. 물론 공시가 기준법이다. 이도 비교 방식이 하나 되어 있지만 이건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6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6가지 이러면서 이걸 흔히 우리가 이제 6방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6방법 이렇게 표현하고 결국 뜻은 공시가 기준법 여기까지 포함한다면 7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흔히 6방법 이런 표현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 6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3방식 6방법 이 자체가 개별 부동산을 평가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가액을 구하는 방법 3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임료를 구하는 방법 3가지가 있죠.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가액을 구하는 방법 3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임료를 구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 외에 비교 방식의 일종일 수 있는 공시가 기준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이처럼 3방식 6방법에 의해서 구해진 가액과 임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바로 시산 가액이다. 또는 시산 임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시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시산 이 자체는 뭡니까? 확정되기 전이다 이런 의미예요. 확정되기 전이다. 그래서 최종 평가액으로 확정되기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세요. 이 같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대상 부동산을 원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때 구해진 가액이 뭡니까? 적산 가액이다 알 수 있겠죠. 적산 가액. 다음 거래사례비교법 여기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때 구해진 가액이 뭡니까? 비준 가액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수익 환원 평가했습니다. 이때 구해진 가액이 수익 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자 이제 동일한 부동산에서 평가를 했다냐. 다만 평가는 방법만이 달랐다 뿐이에요. 달랐다. 참 동일한 부동산을 대상하기 때문에 평가는 방법이 다르더라도 어때? 적산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은 어때? 이제 같게 나와야 되겠죠? 같게 나와야 된다. 그렇지만 자 적산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이 어때?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불안정해서 적산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이 어때? 서로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요. 자, 예를 들어서 적산가액 100입니다. 100이고 비중가액은 110, 수익가액은 120이더란 이야기예요. 이처럼 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를 수가 있더라. 왜?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적산가액 100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걸 때 최종 평가액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참 최종 평가액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자 확정하기 전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냐? 바로 시산가액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때 적산가액, 비준가액, 수익가액 이 자체는 대상산의 최종 평가액이 되는 겁니까? 시산가액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시산가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산가액이다 이 표현했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적산가액이다, 비준가액이다, 수익가액이다. 이들은 대상산의 최종 평가액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뭡니까? 시산가액이다 생각하시고 적산임료, 비준임료, 수익임료는 뭡니까? 시산임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산가액의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평가액을 확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산가액 조정이란 절차를 거쳐서 평가액을 확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시산가액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여기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산가액 조정은 산술 평균에 의해서 단순 산술 평균에서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때 산술 평균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구해진 가액 세 가지가 있죠. 얼마입니까? 100, 그리고 110, 다음은 120이 있다라는 이걸 단순히 더해줍니다. 더해서 세 가지니까 3으로 어때? 나눠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나눠버린다. 그럼 3으로 나눠버리면 얼마 나옵니까? 자, 보세요. 100에 110 더하니까 210이죠? 210에다가 120 더하니까 어떻습니까? 330이 된다. 그럼 3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10. 이게 어때? 단순 산술 평균이에요. 뭐 쉽게 이래서 하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들이 자 기말고사를 봤어요. 기말고사인데 자 국어 100점, 자 수학 90점, 다음은 영어 80점 이렇게 받았더란 이야기예요. 이때 평균이 몇 점입니까? 자 셋 더하니까 어때? 이제 270이 되겠죠? 70 이걸 어때? 3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럼 3으로 나눠버리면 얼마나 나옵니까? 90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평균 90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이 자체가 뭡니까? 산술 평균이라는 이야기예요. 산술 평균. 이처럼 시장가 조정은 이 같은 산술 평균으로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가?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합니다. 요건으로서 적산 가액, 비중 가액, 수익 가액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가중치를 부여해서 어떤 가중 평균에 의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가중 평균에 의해서 시산 가액을 조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요건을 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적산 가액의 가중치 30%, 비중 가액의 가중치 20%, 다음 수익 가액의 가중치 50%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때 가중 평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적산 가액 100이 있죠. 100 여기에다가 30%죠. 30% 0.3 이걸 곱해버립니다. 곱해버리고 다음 비중가액 110이네요. 110 여기다가 가중치 얼마입니까? 20%죠. 그럼 0.1 곱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수익가액 얼마입니까? 120이죠. 여기에 가중치 50%니까 어때? 0.5를 곱한다는 겁니다. 지금 가중치를 부여해서 가중치를 어때? 곱해줍니다. 이 곱한 것을 전부 다 더해준 게 바로 뭡니까? 가중평균이다라는 겁니다. 가중평균이다. 자, 이렇게 해서 시산가격 조정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럼 자, 우리 간단하게 계산합시다. 100에 0.3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30이 되겠지요. 3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10에 0.1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22가 되겠지요. 다음 120에 0.1 곱하니까 60이 되겠지요. 이걸 다 더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다 더해보면 얼마입니까? 자, 얼마입니까? 자, 52, 11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조절하는 게 바로 가중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중평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가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본수업 진행하면서 기본 이론 과정이다. 심화 이론 과정이다.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계산기 쓰는 방법을 별도로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만의 또 계산기 활용하는 비법이 있어요. 비법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방에 끝내버린 비법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자, 이걸 또 추후에 다 이렇게 가르쳐 드릴 것이다 생각하시고 그때마다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시산가액의 조정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시산가액의 조정은 자, 단순 산술평균에서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산술평균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참 가중치를 부여한 가중평균에 의해서 시산 가액을 조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제 시산 가액 조정이다. 이 과정을 거쳐서 평가액을 확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프린트물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27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 보시면 197번 가격의 삼면성이다 소개되는데 첫 번째로 봅시다. 가격의 삼면성이란 어떤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할 때 고려할 세 가지 측면이다. 뭐가 있습니까? 바로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198번입니다. 자, 여기는 원가 방식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원가 방식은 자, 원가법 및 적산법 등 자, 비용성의 원리에 기찬 평가 방식을 말한다 알 수 있겠죠. 다음 199번 비교 방식입니다. 비교 방식. 자,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등 이 두 가지는 어때? 자,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 방식이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뭡니까? 바로 공시지가 기준법이다라는 겁니다. 공시지가법. 그래서 비교 방식이란 자,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 방식 및 공시지가 기준법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0번입니다. 드디어 200번대로 넘어왔습니다. 수익 방식입니다. 자, 수익 방식이란 여기 있죠. 수익 환원법 및 수익 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1번 봅시다. 201번은 시산 가액이다. 이분 설명의 내용이에요. 시산 가액이란 대상문의
감정평가 결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자, 각각의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야. 자, 보세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이다. 참 각각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그리고 어때 이제 원가법을 적용해서 산정한 게 적산가액. 다음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하여 산정한 게 뭡니까? 비중가액. 다음 수익 환원법 적용하여 산정한 게 뭡니까? 수익가액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결국 뭡니까? 시산가액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산가액이다, 비중가액이다, 수익가액이다. 이 자체는 대상선의 최종 평가액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 했습니까? 시산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주 나와 있네요.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을 적용하여 구한 가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있죠? 적산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이다. 이들은 대상선의 최종 평가액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 했습니까? 시산가액이다. 이렇게 해서 이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2번 봅시다. 자, 시산가액 조정이란 3방식 적용해 구한 시산가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3방식을 적용해서 구한 시산가액 뭐가 있습니까? 적산가액, 비준가액, 수익가액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산가액 상환의 격차로 때 축소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이걸 뭐랍니까? 시산가액의 조정이란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 보세요.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감정평가 목적, 대상의 특성, 수집한 자료의 신뢰성, 시장 상황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 시산가액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이 점 적절한 가중치를 어때? 부여한다는 이야기예요. 부여해서 감정평가를 결정해야 된다. 결국 시산가의 조정은 단순 산술 평균에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요. 바로 여러 가지 요건에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가중평균에 의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잘 이해해야 되죠. 자, 시산가의 조정은 어떻게 한다? 가중평균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결론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술평균이 아니라 그랬어요. 가중치를 부여한 가중평균에서 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202번 여기까지 살펴드렸고, 다음 203번입니다. 203번부터는 자, 이제 3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죠. 뭐였습니까?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여기서 조금씩은 더 용어 정리해보자. 자, 이런 내용으로 넣어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이제 원가법부터 살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원가법이다라는 게인데, 자, 이 원가법은 어때?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산정 방법이 뭡니까? 원가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가법이다. 그런 겁니다. 이것은 원가법을 살펴보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이처럼 건물이 있다 가정합니다. 우리는 건물만 가정합니다. 토지는 별개의 것입니다. 건물만 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건물의 기준 시점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 항상 우리는 기준 시점 현재 가치를 구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럼 기준점을 예를 들어서 2017년 12월 1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은 기준 현재 가치를 어때? 구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은 어때? 신축된 지 10년이 경과된 건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신축 시점은 언제가 되는 겁니까? 자, 2007년 12월 1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처음 신축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자, 이 건물의 가치를 구해보자. 어떤 방법? 원가법에서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원가법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의 비용이 들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준 시점을 기준합니다. 왜? 기준 현재 가치를 어때? 구하기 때문에 기준 시점을 기준한다는 겁니다. 이때 기준점을 기준해서 그래서 이 건물을 어때? 헐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기준 언제입니까? 2017년 12월 1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했죠. 그럼 자, 2017년 12월 1일 이날을 기준해서 이 건물을 헐어버리고 똑같이 다시 지어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똑같이 다시 지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이것부터
계산해낸다는 겁니다. 왜?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얼마의 비용이 들었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자, 어느 점을 기준합니까? 기준 시점을 기준한다 했어요. 신축 시점 아닙니다. 예, 신축 시점이 아니라 예, 기준 시점을 기준한다. 그래서 기준점이 있어서 자, 이 건물 헐어버리고 똑같이 다시 지어보겠다는 겁니다. 이때 자, 소요된 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를 가려서 우리가 뭐라 표현했습니까? 재조달 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조달 원가다. 자, 그럼 말 그대로 보세요. 이거 뭡니까? 다시 조달 생산했을 때 소요되는 적정 원가의 총액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건물 다시 생산해낸다는 이야기. 이때 비용이 얼마 들었냐 이 문제 되겠죠. 따라서 재정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합니까? 바로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신축 시점 아니라 그랬죠? 기준 시점을 기준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조달 생산해낸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생산하니까 당연히 신축이 되겠죠. 신축. 그래서 재정가는 기준 시점에서 표준적인 자, 신축 원가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두 가지를 조심합시다. 자, 보세요. 재조달 원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구하는 겁니까? 기준 시점이다. 자, 신축이 아니에요. 기준 시점이다 생각하시고 표준적인 신축 원가를 의미한다. 자, 중고상태 원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신축 원가는 왜? 다시 생산했을 때니까 신축 원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먼저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쉽게 이런 잘 해봅시다. 자, 기준 시점에 있어서 자, 예를 들어서 2017년 12월 1일이죠. 자, 이 건물 헐어버리고 똑같이 다시 지어보니까 이때 50억이 들더라는 이야기예요. 50억. 이때 50억이 뭡니까? 바로 재조달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세요. 이제 자, 이 건물은 자, 신축로부터 기준시점까지 몇 년의 경과했어요?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야기예요. 10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 건물에 가치 하락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치 하락분을 여기서 빼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자, 10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 건물에 가치 하락분이 해서 20억이 있다는 20억. 20억을 빼버리면 얼마 나옵니까? 30억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원가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때 50억은 우리 재조달 원가였죠. 어느 점 기준했어요?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따라서 2017년 12월 1일 날 이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소요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50억이더라. 그래서 50억은 2017년 12월 1일 날 새로 지었을 때예요. 그렇지만 이 건물은 신축로부터 10년이 경과했으니까 10년이 경과된 만큼 가치에 손실이 있더라. 이 가치가 하나만큼 빼줘버리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치 하락분이 20억이라면 50억에서 20억을 빼준다는 이야기. 그럼 30억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왜? 50억은 자, 2017년 12월 1일 기준한 거였죠. 그렇지만 10년이 경과했으니까 이 사이에 가치 하락분이 있더라. 그럼 빼줘버리면 우리가 기존 현재 가치 얼마입니까? 30억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자, 신축로부터 기준 시점까지 10년 경과했죠? 10년 경과만큼 가치 하락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빼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재조달 원가에서다. 그럼 재조달 원가에서 감액할 요인이 있다면 빼주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감가 누계액을 빼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가 누계액을 빼준다. 감액할 요인이 있으면 이걸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빼준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적산 또는 어떻습니까? 복성 가액을 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 보세요. 자, 이것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액할 요인이 있으면 빼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빼주겠다. 그래서 가액을 적정화 시켜간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감가 수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감가상각이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가상각은요, 회계상 용어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감가수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수정에서는 지금 재조달 원가에서 감액할 요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감액할 요인, 이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감가 요인이 되겠는데, 감액할 요인이 있으면 재조달원가에서 빼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빼주겠다. 그래서 자, 대상 건물의 기준 시점에서 가액을 적정화 시켜가겠다. 이 작업을
작업을 가리켜서 우리가 뭡니까? 감가수정이란다라는 겁니다. 결국 원가법이라서는 먼저 뭘 구하는 겁니까? 원가법에서는 자, 제달 원가를 먼저 구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제달가를 구하고 여기서 결국은 감가수정이란 과정을 거쳐서 때 가액을 적정화시킨다. 그래서 적산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잘 이해하시고 다음 우리가 조금 전에 감가수정 이야기를 드렸죠. 감가수정은 제달 원가에서 감액할 요인이 있으면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빼준다. 그럼 감액할 요인이 그 뭡니까? 가치를 떨어뜨린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가치를 떨어뜨린 요인이다. 이걸 가려서 우리 흔히 감가 요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감가 요인도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런데 대표로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물리적 감가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적 감가 요인이 있고 다음은 경제적 감가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물리적 감가는 대상선 자체로 어떤 이제 물리적 상태가 악화가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대상우선의 물리적 상태가 어때? 악화가 된다. 물리적 상태가 악화가 되면 이로 인해서 가치 손실분이 있겠지요. 손실이 있다. 이때 감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물리적 감가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년이 경과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 건물은 어때? 노후화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건물이 노후화된다는 이야기는 어때? 건물의 물리적 상태가 악화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치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물리적 감가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능적 감가 요인이 있어요. 자,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기능적 감가 요인은 대상선 자체적으로 이처럼 대상선 자체적으로 제 기능을 어때? 다하지 못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능의 진부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기능의 진부와 이로 인해서 가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가치 손실 발생하면 감가의 대상이 되겠죠. 이때 적용되는 게 기능적 감가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균형의 원칙 설명드리면서 초과 설비, 과소 설비 이야기 드렸죠. 그럼 자 보세요. 이제 건물 자체적으로 설비가 넘쳐나거나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건물 자체적으로 제 기능을 다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능이 진부하다. 이래서 가치 손실이 발생하면 이는 어디에 합니까? 기능적 감가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경제적 감가에서는 대상선 하등이 관련됐습니다. 외부 요인과 맞지 않아서 가치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는 우리가 적합의 원칙 설명할 때 이야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은 임대용입니다. 임대용인데 이 건물 속에 있는 이 지역이 어때? 쇠퇴하더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임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는 이야기야. 자, 그럼 이 경우에는 건물 자체인 겁니까? 이 지역과 맞지 않는 겁니까? 지역과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치 손실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경제적 감가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물리적 감가 요인, 기능적 감가 요인, 경제 감가 요인 이 같은 거 어때? 고려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고려해서 어때? 감가 수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원가법이라는 것은 먼저 제달 원가를 구하는 겁니다. 구하고 감액할 요인이 있으면 즉 감가 요인이 있다면 재료가에서 빼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빼있다. 그래서 적산 가액을 구한다. 기준에서 가액을 적정화시킨다. 이 과정을 뭐라 했습니까? 감가 수정이란다. 결국 재료가에서 감가 수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적산 가액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원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같은 원가법은 어디에 적용이 될 것인가? 자, 원가법 여기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달 원가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제달 원가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재생산이 가능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생산이 가능한 상각 자산에 주로 적용되는 게 원가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건물은 재생산이 가능하죠. 상각 자산이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건물은 원가법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토지 한번 생각합시다. 토지는 재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토지는
자연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자연물로서 토지의 절대량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늘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좀 토지는 재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원가법에서 평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야. 토지는 원가법에서 평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설명드릴 때 어때? 토지는 별개라고 건물만 어때? 건물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생각하시고 원가법은 어떤 재생산 가능한 삼각자산에 주로 적용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토대로 해서 프린트물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203번입니다. 자, 203번 보시면 원가법이죠. 자, 괄호를 보세요. 원가법은 먼저 재달 원가를 구한다. 여기에서 감액할 요인이 있으면 빼주겠다는 이야기요. 결국 감가 누계액을 빼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산 또는 복성 가액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봅시다. 원가법이란 대상물의 재달 원가에 있죠. 재달 원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재달 원가에 감가 수정하여 자 감가 수정 과정을 거친다 그랬지요. 자 보세요. 재달 원가에서 감액할 수 있으면 빼주겠다. 그래서 기준 시점에서 대상물 가액을 적정하시다. 이 과정이 뭡니까? 감가 수정이죠. 그래서 재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물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원가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어때? 적산 가액 또는 복선 가액 이렇게 표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4번 봅시다. 204번은 여기는 재달 원가 이와 관련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달원가는 대상물을 기준 시점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재달원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한다 했어요? 신축 시점입니까? 기준 시점입니까? 그렇죠? 기준 시점을 기준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재달원가는 자 대상물을 기준 시점에서 재생산하거나 재취된 필요한 적정과 총액을 말한다. 따라서 재달 원가는 기준 시점에서 어때? 표준적인 신축 원가다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조심하자 했어요. 재달 원가는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축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5번입니다. 205번 감가 수정이다 소개되는데 자 지금 봅시다. 감가 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재달 원가를 감액할 요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재달 원가 이걸 어때? 감액할 요인이 있다. 이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감가 요인에 크게 세 가지 설명드렸죠. 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 금액을 어디에서 재달 원가에서 공제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빼준다. 그래서 기준 시점에서 대상물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을 어때? 감가 수정을 한다. 그래서 감가 수정을 한마디로 하면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물 가액을 어때? 적정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저희들이 이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다. 이분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제가 괄호에 넣어드렸는데, 자, 물리적 감가는 뭡니까? 대상 물건의 물리적 상태 변화에 따른 감가 요인이다. 결국 물리적 상태가 악화되어서 가손실이 발생되면 감가의 요인이 된다. 그 내용이지요. 다음 기능적 감가입니다. 대상 물건의 기능적 효용 변화에 따른 감가 요인이다. 즉 대상 자체로 제의 등을 다하지 못하다. 기능의 진보와 이래서 가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다라는 겁니다. 다음 경제 감가입니다. 대상선 자체와는 관계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감가 요인이다. 그래서 외부 요인과 맞지 않아서 가치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이렇게 해서 이분도 용어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원가법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용어 정리 다 해드렸어요. 다음은 여기 봅시다. 이제 자, 시장성의 이제 원래 기초하는 평가 방식 비교 방식이죠. 비교 방식 여기에서 가액을 구하는 건 뭡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자, 이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다라는 게 있는데, 자, 이는 거래된 사례와 비교해서 대상선의 기준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에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대상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대상 부동산의 대상부산의 기준 시점, 자, 현재의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2017년 12월 1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2017년 12월 1일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 거래세 비교법을 통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거래세 비교법은 거래된 사례와 비교한다는 이야기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뭡니까? 사례를 수집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례를 수집하는 일이다. 그럼 사례는 어디서 수집할 것인가? 바로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인근적 배웠죠. 인근적은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 요인이 같기 때문에 인근지에서 사례를 수집했을 때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례는 인근지에서 수집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근지에서 사례를 수집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야. 그 밑에는 어떻게 하신가? 바로 동일 수권 내에 있는 동일 수권 내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한다. 결국 사례 수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딱 두 군데입니다. 어디입니까? 인근지역 아니면 동일수권 내는 유사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인근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인근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할 수 없다면 동일수권 내에 있는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하고 수입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 중에서 대상부산과 비교할 만한 사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례를 선택할 것인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사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도 조심하세요. 차별성 있는 사례를 선택한다. 이런 게 나옵니다. 말은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비교를 위해서는 차별성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 자, 비교에서는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차별성 있는 사례는 선택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사례를 선택을 하게 된다. 결국 가치 형성률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같다는 이야기는 뭐야? 동일성. 비슷하다. 유사성이죠. 그래서 가치 형성이 같거나 비슷한 사례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처럼 이제 비교하는 사례를 선택했습니다. 선택인데 이게 사례 부동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례 부동산이 된다. 그럼 사례 부동산은 거래된 시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래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사례 부동산은 이미 거래됐겠죠? 그래서 거래된 시점이 있다는 건데 알고 보니까 기준 시점부터 1년 전에 거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래 시점은 2016년 12월 1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얼마에 거래했는가? 예를 들어서 50억에 거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에 거래된 사례 가격이 있죠. 얼마입니까? 50억 이거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대상부산의 기준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래세 비교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거래세 비교법 여기서는 먼저 사례를 수집했죠. 수집하고 수입된 사례 중에서 비교한 사례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예요. 선택했다. 그럼 선택하면 선택된 사례의 가격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선택된 사례의 가격, 선택된 사례 가격이 있다. 이 사례 가격을 적정화시켜서 대상부산의 기준 현재 가치를 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리저리 봅시다. 자, 이때 이제 이 사례 부산이 이 예를 보니까 50억에 거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50억에 거래했는데 거래 시점에서 자, 2010년 12월 1일 날 즉히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2010년 12월 1일 날 거래가 되는데 이때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했다. 이게 50억이라면 아무런 문제 없을 거라는 이야기. 그렇지만 부동산 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좀 거래가 개별적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동의나 개별적인 사정들이 개입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특수한
사정이 개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니까 이 사례 분사를 보니까 자 우리가 이를 잘 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팔았던 사례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팔면서 무려 100%나 비싸게 팔았던 사례더라라는 겁니다. 자 사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때? 100% 비싸게 팔아먹은 사례다. 이 점 100% 비싼 가격이 어때? 50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50억 이 자체는 자 거래점 이 당시에 정상적인 가격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 비교를 해선 거래점 이 당시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거래점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부동산 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 당사자 간에 개별적인 동의나 특수사사든지 개입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채로 거래가 될 수가 있다. 그럼 자, 이 사례도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팔면서 무려 100%나 비싸게 판 가격이 얼마라는 이야기? 50억이다. 그럼 이때 50억은 정상적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상적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거래 시점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바꿔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작업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것인가? 사정보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정보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정보정이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개입이 돼 있으면 보정하자 그 이야기예요. 특별한 사정이 개입돼 있으면 보정하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팔면서 무려 100%나 비싸게 팔아먹었다. 하여튼 특별한 사정이 개입됐다는 이걸 어때? 보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 보정이다. 이래선 치라는 걸 구해서 어때? 고배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있는데 자 치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본 수업 시간에 또 설명드렸지만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자 사례 부동산을 통해서 대상산의 기준 현재 가치를 구하게 된다. 그럼 사례를 통해서 대상을 어때? 구하는 거란 이야기예요. 항상 기준이 되는 게 분모값이 되겠죠. 기준은 뭡니까? 사례 부동산이 되겠지요. 기준은 사례 부동산이다. 이게 분모값이 되겠고 자, 분자는 어떤 이제 대상 부동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는 어떻게 한다? 사례분의 대상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치는 어떻게 합니까? 사례분의 대상이다 생각하시고 어차피 어때요? 계산 문제 대비해야 되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까지만 이렇게 생각합시다. 제가 조금 속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논리 양해하시고 우리 시험을 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라도 기억을 해보세요. 자, 외울 것인가? 사실은요. 이제 자, 이 거래세리 비교법 이 자체가 계산 문제 대비에는 조금 더 수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듣고 나면 계산 문제 풀어보고 싶다. 욕구가 생긴다는 이야기. 욕구가 생기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7 구했는데 사례가 위인지 대상이 위인지 이게 또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조금 속된 표현에도 이렇게 기억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기억해보자. 첫 번째서 사람 대가리는 위쪽에 있다. 어때? 위쪽에 있잖아요. 사람 대가리는 위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 어때? 사례분의 대상에 절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미리 제가 속된 표현이다 양해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튼 좋습니다. 자, 사람 대가리는 위쪽에 있다. 이 생각하시고 사례분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애니부터서 사정 보정 7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사정 보정 7은 어떻게 그러신가? 사례분의 대상이 되겠지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자 100% 비싼 건 100% 비싼 건 자 사례가 될까요? 대상이 될까요? 당연히 사례가 되겠죠. 왜? 사례부산이 사례부산 이걸 어때? 아버지 아들 팔면서 100% 비싸게 팔았죠? 그래서 사례 부동산이 100% 비싸다는 겁니다. 그럼 자 퍼센테이지니까 상대방인 대상을 100으로 놓으면 사례는 어떻습니까? 100% 비싸니까 100에다가 100이 기준이 되겠죠. 왜? 퍼센테이지가 100이 기준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100% 비싸니까 100을 더해주면 되겠다. 그럼 결국은 얼마가 됩니까? 200분의 100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때 200분의 100 이게 결국 뭡니까? 사정 보정치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선택된 사례 가격이 얼마입니까? 50억이지요. 50억. 여기에다가 사정 보정치를 곱해준다는 이야기가 얼마입니까? 200분의 100이다. 결국 2분의 1이죠. 이걸 곱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25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25억이다. 그럼 잡으세요. 자, 이 당시에
거래점 당시에 정상적인 가격은 결국 얼마입니까? 25억이란 이야기예요. 25억인데 아버지 아들 팔면서 100% 비싸게 50억에 팔았던 사례더라 그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비교하더라도 자 25억과 비교됩니까? 50억과 비교됩니까? 당연히 25억과 비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인류에서 사정 보정이란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이제 우리는 거래 시점에서 정상적 가격 25억 이걸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어때? 불일치하더란 이야기요. 자 거래 시점은 2016년 12월 1일이네요. 기준 시점은 2017년 12월 1일이더라. 이처럼 거래 시점과 기준이 어때? 불일치하더란 이야기예요. 자 이래서 이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이 없다면 아무 문제 안 되겠죠. 그러나 이처럼 가격 변동이 있다면 거래 시점의 가격을 어때? 기존의 가격으로 어때?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작업이 필요하다. 자, 보세요. 거래 시점과 기존이 불일치합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이 없다면 아무 문제 안 된다는 얘기.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이 있다면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어때?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그래서 뭐라고 하신가? 시점을 맞춰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점 수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점 수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배웠습니다. 자, 시점 수정은 뭐를 말합니까? 거래 시점과 기준점이 불일치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이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이 있다면 거래 시점의 가격을 어느 시점입니까?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시켜주는 작업을 뭐라 한다? 시점을 맞추는 데서 시점 수정이란다는 겁니다. 이는 변동의 원칙과 관련된다 해서 가격 재원칙 설명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래서 칠하는 걸 반영해서 여기 어때? 곱해버리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또 우리가 이 생각합시다. 자, 처음 사례분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이 있어요. 그럼 대상분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가청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지역 요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역 요인 이 자체도 가청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 요인이 어때? 다르다면 비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역 요인을 비교해 주자는 거면서 지역 요인 비교해 주자서 칠하는 걸 구해서 곱해버리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여기 봅시다. 사례분산 자체적으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고 대상분산 자체적으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냐. 이게 뭡니까? 개별 요인이다. 그럼 이도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교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별 요인을 비교해 주자라는 거면서 개별 요인 비교해자 우선 칠하는 걸 또 구해서 곱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기타 등등의 칠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제 대상분산의 기준 현재 가치를 구하게 된다. 이때 구해진 가액을 해서 우리가 어때? 비준 가액이다 또는 어때? 유추 가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래사례비법 설명을 드렸는데 거래사례비법은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보세요. 대상 부동산의 기준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 뭘 통해서? 사례 부동산을 통해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사례를 수집하는 일이다. 다음 수입된 사례 중에서 필요한 사례를 어때?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럼 선택된 사례의 가격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선택된 이 사례 가격을 어때? 사례 가격을 적정화 시켜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정 보정이란 과정이 있지요. 다음은 시점 수정이다. 다음은 지역 요인 비교다. 다음은 개별 요인 비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과정을 거쳐서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칠하는 걸 반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구해진 가격을 우리 이제 비준 또는 유추 가액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생각하시고 다음 이제 여기는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 자체가 결국 뭐가 됩니까?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가치 형성 요인 배웠죠. 배웠는데 가치 형성 요인 여기는 어때?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이 있다는 거면서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게 어때?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선택된 사례 가격의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통해서 대상분산의
기준 현재 가치를 어때 구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순서부터 잘 정리되어 있는데, 사례 가격에 사정 보전 과정을 쳐서 첫 글자 따서 사, 다음 시점 수형이죠. 시, 다음 지역률 비교다. 지, 개별률 비교다. 개. 이렇게 해서 순서는 어떻게 잡자? 사, 시, 지, 개. 이렇게 잡자는 이야기요. 순서는 사, 시, 지, 개. 이렇게 잡자는 것을 이분도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 혹시 사시미 좋아하시나요? 저도요. 엄청 좋아합니다. 그럼 사시미를 먹고 나면 꼭 뭐가 나옵니까? 찌개가 나오더라. 찌개가 나오더라. 그래서 사시미 먹고 나면 찌개 나온다. 이 생각하시고 사시지개. 순서는 사시지개다. 물론 결과치만 딴다면 모두 어때? 곱한 값인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순서를 물어보기 때문에 순서는 어때? 사시지개다. 사시미 먹고 나면 찌개 나온다. 사시지개. 이렇게 순서는 잡으시고, 다음 밑에 치라는 걸 반영하는데 치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사례분의 대상이다. 그래서 사람 대가리 위쪽에 있다 생각하시고 사례분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자, 이 같은 거래사례비법은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자, 보세요. 거래사례비법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사례가 있어야 되겠지요. 따라서 거래사례비법은 자, 사례가 있는 부동산에 널리 적용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사례가 없다면 비교할 만한 사례가 없다면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사례가 있는 부동산에 널리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아파트 어때? 상가. 이 같은 경우에는 거래된 사례가 아주 많겠죠. 따라서 거래사례비법이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프린트물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206번입니다. 자, 206번 보시면 거래사례비법이다. 그런데 그 아래 이제 과정을 설명드렸어요. 자, 선택된 사례 가격이 있다. 여기에 사정 보정치, 다음은 시점 수정치, 다음은 지역요인 비교치, 다음은 개별요인 비교치, 뭐 기타 등등의 치를 반영해서 우리 이제 비준 또는 유추 가액을 구하게 된다 생각하시고 첫 글자에 동그라미 치고 기억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사시지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시지개. 자, 지문 봅시다. 거래사례비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가치 형성이 같다. 동일성이 있다. 다음 비슷하다. 뭡니까? 유사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거래사례와 비교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어때? 거래사례비법이니까 거래된 사례와 비교하겠지요. 다시 봅시다.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률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에 비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순서 잘 보세요. 사정 보정, 다음 시점 수정이죠. 다음 뭡니까? 가치 형성요인 비교다. 참 가치 형성 비교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역 요인 비교, 개별 비교 두 가지가 들어있겠지요. 이런 과정을 쳐서 대상물 가액을 산자는 평가 방법이 바로 뭡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래사례 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어때 우리가 비준 또는 유추 가액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207번 봅시다. 사정 보정이다. 이 부분인데 선택된 거래사례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게재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단 자,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다음 시장 상황에 정통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도 정상 가격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례 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가격 순위로 사례 가격을 정상화한 작업이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개입됐으면 정상적으로 만들어주자는 이야기예요. 만들어주자. 자, 이 같은 작업을 사정 보정이란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시점 수정이다 소개되는데 자, 우리 다 설명드린 겁니다. 자,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이죠. 거래 시점. 그리고 대상부산의 기준 시점입니다. 자, 거래 시점과 기준이 불일치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격 수준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점의 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이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시점 수정이란다. 이렇게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임도 조심하시는데 자 보세요.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의 가격을 어느 시점입니까?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자 정상화시킨 작업을 말한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9번입니다. 자, 가치 형성률
비교다라는 건데 두 가지가 있죠. 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봅시다. 거래 사례와 대상 물건 간의처럼 자, 거래 사례와 대상 물건 간의 종별, 유형별 특성에 따라 지역 요인이나 개별 요인 등 가치 형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각각 비교하여 대상물 가치를 개별화 구천 작업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문에 지역 요인이나 개별 요인 나와 있죠. 결국 어떻게 우리가 지역 요인도 비교를 하고 개별 요인도 비교를 해준다. 이 분이 바로 뭡니까? 가치 형성이 비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거래사례 몇 선택된 사례 가격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다음 가치 형성 비교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평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가치평가 3방식 6방법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원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이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수익 환원법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